중국은 AI 기술을 미국에 넘어가는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AI하고 제조업하고를 붙여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이걸 최대로 올리는 게 이게 AI의 중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제조업이 중국하고 다 경쟁이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봐야 되고 벤치마크 해야 될 일인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중국은 내수 경기가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거 상관없이 투자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첨단 산업, 신산업 여기에 대한 투자는 줄이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한미 경제 끝났다고 얘기도 하고 안 끝났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1위는 여전히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반도체의 원자재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배터리는 이게 우리가 리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거기서 의존하고 배터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흑연은 거의 90% 100%를 중국에 의존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 두 가지 품목이 중단이 됐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 대미흑자도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 전략산업, 핵심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득하는 중동 같은 나라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좀 올랐다가 내줬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뭐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지금 4개월 계속 또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일단 배경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작년 9월 이후에요. 증시 부양책을 18가지를 샀어요. 그거 효과가 이제 가로 늦게 나타난다. 이게 하나 있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예금이 7월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보면 32조 위안인가 돼요. 그래서 그 돈들이 이게 이제 이사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특히 중국 증시가 그 일직선으로 올라오는데 그 은행의 돈들이 한 2조 위안 정도, 우리 치면은 뭐 한 400조 정도 이게 이제 금융상품으로 대거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우리 같은 금융상품에 주로 편입하는 종목들이 하는데 그게 주로 지수 관련되는 종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총 1위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중국 저희가 기억하기로 본토는 이제 귀주 마오타이였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이나 이런데 MSCI 차이나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였잖아요. 그런 게 무슨 최근에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그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 마오타이가 경기 나쁘니까 비싼 술 안 먹은 거죠. 네. 지금 시총 1위는 중국의 공상은행. 이제 은행주들이 1, 2위고요. 마오타이가 3위 정도 됩니다. 내려왔군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서 중국을 안 쳐다보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또 금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은행주예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가 우리 같이 이제 자사주 사라고 하는 것처럼 주가 빠지면은 안 된다. 그리고 배당 많이 해라. 이런 것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중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비중이 커요. 금융이 낙후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그 시총에서 다시 1,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10대 시총 기업들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은행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크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지방부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이미 손을 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중의 그 스탠스가 바뀌는 것, 이제 지금 아마 4차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돌발 변수가 나오면 충격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국 증시가 이미 불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을 받을 건 아니고 차찬 속의 태풍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훌륭한 책을 보니까 7월 달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맨날 중국 문제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쓰셨다고 저희 이 내용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아까 그 숨겨진 악재랑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을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갖고 있으면서 별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미국하고 버금가거나 어떤 건 더 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뭐 내수 경기 나빠서 기업 부채 많아가지고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의 답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중국은 이 내수 경기가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거 상관없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2000년부터 시작된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이 최근 5년 동안 이 첨단 산업, 신산업 여기에 대한 투자는 줄이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로봇가 뭐 이제 무의들하고 춤을 추고 권투하고 뭐 달리기 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동안 뭐 코로나 지난 이후에 우리 기억은 5년 전에 머물러 있지만 그 5년 사이에 바뀐 변화가 제재 역설. 미국이 제재함에 따라서 중국이 죽어버리면 딱 좋은데 반대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제재가 없었던 때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주가가 뭘 올라갔냐 이번 뭐 8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이제 대장수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미국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AI 반도체 주식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냥 상식 또 그 사이 한국이 바라봤던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관점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랬냐는 것에 의문을 풀지 못하면 중국은 뭐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그냥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반작용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는 이제 또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 텐데 일단은 증시 자체만 가져와서 다시 보면 중국 증시가 잘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이 잘 갈 때 환호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잠깐 랠리성으로 가는 건지 단기인지 아니면 좀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이번에는 전자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예. 보실 수 있을지 네. 모르겠네요. 중국에 5자 1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2005년, 2015년 이때 항상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번이 2025년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폭등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나 보시면은 과거의 추세에 비해서는 아직 뭐 미미한 정도. 그래서 8월 한 달 오르긴 올랐지만 근데 이것이 이제 과거 같았으면 그 중국의 개미가 지금 몇 명이냐 그러면 2억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4배 되는 이제 뭐 인구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뭐 누구도 못 막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개미들은 아직 입질한 정도고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 사서 올린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8분 동선인데 아직 좀 멀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한 시가총액이 한 100조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것이 한 30조가 넘어요. 시총이 30% 잠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니까 이게 돈이 빠져서 이게 주식은행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주식으로 좀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총의 30%에 가까운 그 은행 예금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서서히 이제 증시로 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마 슬로우불 이제 계속적인 강세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은 저렇게 상해 지수 기준이긴 하지만 오를 땐 정말 살벌하게 오르고 또 떨어지는 살벌하게 떨어지는데 이번엔 지금 보여주신 차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과거 같은 속도로 돌파할 건 아니지만 천천히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저 위에 그려놓은 삼각형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점이 네. 중국이 작년부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국유 기업이 경제의 GDP 한 6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뭐를 시작을 하냐면 국유 기업 CEO들 이 사람들의 인사평가 기준에 연말에 거기다 뭐를 집어넣냐고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시가총액을 집어넣었어요. 시가총액 빠지면 회장이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를 자사주 사가지고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형주들이 이게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중국이 지금 급등했던 두 번의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폭등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폭등을 과거 같았으면 제도를 갖다가 확 바꿔가지고 이제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물타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중국이 미국은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정부가 돈 집어넣어가지고 돈 주겠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거창반이라고 우리가 같은 코스닥 같은 거죠. 거기에 첨단 산업 기업들을 대거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첨단 산업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텍스를 이제 25%를 15% 깎아준다든지 보조금을 뭐 20%를 이제 투자하는 데서 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 그런 거추장반에 상장하는 데에 우대 조치를 하겠다. 먼저 상장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시장에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가가 빠지면 IPO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계속적으로 주가를 받치면서 위로 올리면서 하고 싶은 것이 첨단 산업의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을 증시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실제로는 중국의 주가를 지금 이제 올리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뭘 중심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느냐 보면은 최근에도 뭐 물론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만 인공지능 기술주 강세라든지 테크주가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4년 동안에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였고 중국은 주가가 사상 최저치였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AI나 빅테크에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4년 동안 반영하듯이 중국의 지금 빅테크나 이제 AI 반도체 같은 이런 테크주들의 주가의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이게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 뭐 미미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아직 싸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 지원, 그리고 회사 키우기 그게 플러스해서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젠가 지난주에 나온 거 보면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AI 칩은 50%를 이제 국산에 써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예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 칩의 90%를 이제 중국에 사실은 공급했고 장악을 했는데 그 엔비디아의 포션이 50%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성능이 떨어지든 말든 이제 중국 반도체 칩이 이걸 갖고 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 캠브라기 같은 건 그런 회사들은 한우기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뭐 이게 4배, 5배씩 막 올라가는 이유가 그 시장에 그 폭발적인 이제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이 지금 같이 있어서 아마도 적어도 연말 뭐 이런 데까지는 소위 말하는 AI 반도체 그런 테크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알리바바 칩 얘기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한 3%좀 빠졌는데 딥시크 때는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한 18% 정도 빠지고 충격을 좀 더 받았거든요. 이걸 주가로만 보면 시장이 덜 영향을 받는다고 본 건지 아니면 아예 영향이 다르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리바바는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AI 칩에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중국에는 AI 칩에 6마리 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폭등한 이제 캠브라기 같은 그런 회사고 그 중에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리바바가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냐면 알리바바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바로 얘기했던 방금 설명드렸던 중국이 앞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
뭐 1년에 한 250개에서 300개를 짓는데 거기에 국산을 50% 쓰라고 하는 것,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알리바바가 들어왔고 그것의 충격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하락시킨 거죠.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 이게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CSP를 같이 합니다. 근데 중국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지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사용자하고 생산자가 같은데 이 사용자가 중국 최대 소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거기서 문제점의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기존에 엔비디아가 가졌던 저사양 칩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이제 그 우려가 작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의 무슨 기술이 엄청나게 높아서 엔비디아를 위협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봤을 때 AI 기술 생태계 어떤 의존도 그동안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의존했던 그런 모습에 있어서 중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도 한번 제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AI 칩은 90%가 엔비디아가 먹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한 10% 뭐 그 내외인데 이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거 50%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율을 얼마까지 가자 하는 것에 이제 기준이 좀 애매하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50%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무지 이제 많은 AI 칩이 필요한데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칩을 그렇게 많이 써서 어떻게 할 거냐, 되냐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딱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칩의 고성능 칩을 쓰지 않고도 오픈 AI의 뒤통수를 칠 정도의 실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딥시크가 그 V3 3.1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2주 전에 발표했을 때는 이게 성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웨이 칩, 국산 칩을 써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2주 만에 이걸 보완해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 했더니 이제 미국 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 칩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대량으로 병렬 연결해서 고성능 효과를 내는 이 기술을 중국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들어가고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성능 칩만 갖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엔비디아 것도 쓰고 AMD 것도 쓰고 자기네 것도 쓰고 그렇게는 비빔밥 속에서 이거를 이제 참기름을 쳤든지 뭘 했든지 간에 엔비디아의 칩의 성능이 나오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여기 책에 쓰신 것처럼 부제가 여기 보면 기술 봉쇄의 역설, 패권 전쟁의 결말이라고 쓰셨는데 그 소장님 생각은 미국이 중국을 좀 못 살게 굴고 막다 보니까 오히려 살아나려고 역설적으로 중국이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일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실력입니다. 근데 원래 싸움하기 전에도 중국은 전 세계 AI 랭킹 2등이에요.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실력이 한 60, 7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세게 준 거죠. 그래서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 가지고 이제 죽이든지 좌절시켜야 되는데 급소를 못 지르고 엉뚱한 데 자꾸 찔러 가지고 이제 내정을 길러버린 것이 지금 미국의 그 대중국 그 첨단 산업 제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중국의 이 창의성이 이게 미국의 신기술을 이제 위협하는 정도로 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딥시크 같은 경우고, 근데 딥시크가 중국에서 1등 하는 AI 회사는 아닙니다. 한 12등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그 전에 이미 5, 6, 6호라고 하는 11개의 이제 대형 AI가 있고 12등이 지금 그런 정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AI가 워낙 그 딥시크가 광고 효과가 커가지고 딥시크가 중국에서 1등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서방세계는 오인을 하는데 그게 12등 정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지금 AI 포텐셜을 우리 너무 낮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수요가 있으면 이 기술도 커지게 되죠.
근데 중국이 지금 1년에 하여간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하게 짓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술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제 밤새워서 일하는 거죠. 예. 개발하고 그런 이펙트가 지금 같이 작용을 해요.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떤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습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긴장감, 침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돼 왔었는데 보니까 차이나 퍼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거의 계세요? 한 챕터를 제가 거기다 배정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서방세계 그래서 미국의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을 2027년에 공격한다, 30년에 35년에 한다, 수없이 많은 공격설이 나오지만 그건 중국이 얘기한 건 없고요. 100%다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에서 이 대만은 실제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이제 폭격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 이건 100% 미국을 공격하는 거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79년에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 법률로 대만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만관계법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 본토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은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아주 우회적으로 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접 개입 조항입니다. 공격했다고 그러면 바로 미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미국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비준을 받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중국이 미국을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전쟁수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보라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절반이 안 돼요. 그럼 붙었다 그러면 100%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이 중국 고전을 많이 봐요. 예. 손자병법을 읽어본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길 수 없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중국으로 놓고 봐서는 또 역설적으로 대만을 통일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대만의 TSMC가 가진 최첨단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걸 때려 부셔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부시게 되면 미국을 이제 AI 산업을 반도체 산업을 이걸 이제 원시 시대로 돌리는 효과는 있지만 거꾸로 그것의 반대 효과는 중국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의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잘 키워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홍콩처럼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한 방에 미국의 지금 첨단 반도체를 이걸 바로 중국이 캐치업할 수 있는 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명분이지만 공격했을 때 이것은 자멸의 결과가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만을 지금 있는 실력으로 공격한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네. 그것을 모를 정도로 중국이 우매하거나 지도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만이 통일 안 되는 것이 자기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본 건 다만 간단하죠. 그래서 대치 상태에 있어야 강한 지도자 또 위기감이 있어야 이제 정권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입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만하고 전쟁은 지금 이제 서방 세계나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은 무기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설을 퍼뜨리면서 대만이 불안하게 되면 대만은 그때마다 무기를 사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까지 대만이 한 800억 불 이상 무기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고 또 중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해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도랑치고 까지 잡는 일이 이제 대만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대만 침공설을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중국이 되게 많이 AI를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테크 업계에 주는 시사점이랄까? 대응책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진짜로 이거 중국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큰일 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은 AI를 갖고서 이제 누가 더 빨리 개발하냐, 누가 최고성능을 내냐 하는 건데 AI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그 그림 그리고 답안지 풀고 무슨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도 그것의 수익 모델이 가입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AI는
AI가 산업하고 붙어서 산업의 생산성을 50%, 100%를 올렸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중국은 AI 기술을 미국에 넘어가는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게 목표가 아니고 AI하고 제조업하고를 붙여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이걸 최대로 올리는 게 이게 AI의 중국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AI가 아니라 항상 AI 플러스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AI 플러스가 뭐냐, 그 인더스트리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지금 AI하고 철강을 붙이고 AI하고 반도체를 붙이고 AI하고 자동차를 AI하고 핸드폰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같은 경우인데 뭐 어젠가 보면 한국의 많은 언론에도 샤오미 다크 팩토리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제조업에 AI를 다 붙이면 그게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제조업이 중국하고 다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아직도 뭐 노동시간 가지고서 일을 많이 하네 적게 하네 갖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불이 꺼진 공장, 그런 망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고 로봇가 일하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이 공장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50%, 뭐 30% 이렇게 떨어지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우리가 중국과의 제조업의 경쟁에서 약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AI를 제조업에 붙여서 들어오는 원가 경쟁력을 어떡할래? 이제 그게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봐야 되고 벤치마크 해야 될 일인데 예. 우리는 뭐 아직도 노동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크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AI 플러스가 곧 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51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4.51보다 더 무서운 건 007이다. 제임스 본드가 아니고 0시부터 0시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이게 팩토리가 온다는 거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아마 전승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각국 주요 정상들이 참석한다라는 점도 주목이 되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원래 10년 단위로 열리던 걸 이번에 6년 만에 또 연다라는 부분, 왜 어떤 이유로 6년 만에 여는 건지 시사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병식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표 하나 준비한 거 보시면은 중국은 이런 열병식을 국경절에 합니다. 나라를 건설했을 때 그때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 해요. 49년, 59년, 뭐 이제 99년, 2009년 이렇게 하는데 2015년에 특이하게 이제 그 열병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이 일본하고의 싸움에서 7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19년이 이제 10년 남았기 때문에 2029년에 이걸 해야 되는데 2025년에 하는 이유는 2015년에 했던 것에 플러스 15라면 2025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본하고 싸움에서 이긴 게 80주년이다. 해방된 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지금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이게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그 심의 눈초리를 본 것은 미국이 군사력으로 갔다가 때렸을 때 중국이 견딜 수가 있냐? 이런 이제 의문보가 항상 묻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묘한 전쟁의 와중에서 지금까지는 경제였지만 이게 이제 군사력 측면에서의 보여주는 시위, 이제 이번에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미중의 전쟁을 하면서 중국으로서는 국민의 단합, 단결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것이 국민적인 단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이제 애국주의를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의도인데 이걸 약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함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지금 이제 서방 세계 맹주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이제 개도국의 맹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에요. 근데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정도의 이제 리더십은 뭐 있을 수가 있지만 군사력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글로벌 사우스들에 대한 그리고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155개 나라를 이 자기 팀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쇼업이 하나
이제 쇼케이스가 하나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푸틴을 유엔 결의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폐기를 하고 이 러시아의 편을 들었었고, 또 최근 보면은 이게 종전을 시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기세좋게 얘기를 했지만, 푸틴하고의 회담이 보면은 질질질 끌려가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그렇게 트럼프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푸틴이 갖고 있었지만 정작 밥은 누구하고 먹냐? 요거는 바로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 이제 트럼프 물먹이가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은 것이 이게 지금 북한까지 같이 붙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북중러 그 연합이라는 거를, 요거를 아주 이제 쇼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예. 또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한미일 동맹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글로벌한 외교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럼 북중러 연대가, 그 사이에 사실은 북한이 중국이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파병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기 때문에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북중러는 깨졌다. 이제 뭐 이런 그 관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그걸 완전히 불식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서방 세계하고 서로 대척점에서는 이 북중러의 이제 뭐 동상이몽이죠. 실제로는 같은 침대에 앉아가지고 생각은 따로 하면서 같은 침대에 모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아마 이번에 좀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외교적 구도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주요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국가들 가운데 보면 참석하는 국가들이 있고 정상이 참석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참석하는 게 이번에 26개 나라가 정상이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한테 최대 과제는 미국과 잘 지내고 미국과의 걸린 문제를 푸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이제 지도자가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놓고 보면 중국이라는 것의 영향력이나 우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의전서열 2위를 이제 뭐 축하 사절로 보냈다는 것은 뭐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싹 무시했을 때에 이제 중국이 이제 한국을 생각하는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잘라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전승절 기념일에 우리 대표가 간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거기에 참석하는 나라들을 놓고 보면 이게 뭐 20몇 개가 있지만 뭐 보이는 건 딱 두 가지죠. 인도하고 러시아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주목할 것은 이제 인도인데, 그 인도가 이제 거기에 전승절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전승절 하루 전에 있었던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 기구에 거기에 와서 이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세 정상이 같이 손을 잡는 그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작은 나라들 수십 개가 모여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적어도 이제 G7급의 나라들이 이제 누가 왔냐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는 쿼드 동맹에 미국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 지포 동맹 그리고 쿼드 동맹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인도양의 맹주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디 총리가 그게 구멍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가서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이제 트럼프의 실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그 사이에 4년 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푼다는 의미에서 뭐 우리 국회의장이 간 것은 뭐 굉장히 잘된 일이고, 아마 내일 이제 어떻게 의전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뭐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2부 끝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약간 이런 아까 이제 테크 관련된 저희의 과제나 위기를 얘기를 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한 5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안미 경쟁 끝났다고 얘기도 하고 안 끝났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최근 4년 동안에 우리가 뭐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가져갔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1위는 여전히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이 이게 수출로 GDP의 6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공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도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전기차를 팔아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했는데 근데 반도체의 원자재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배터리는 이게 우리가 리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거기서 의존하고 배터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흑연은 거의 90% 100%를 중국에 의존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 두 가지 품목이 중단이 됐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 대미 흑자도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동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중국은 이제는 우리의 OEM 생산 기지가 아니라 우리 전략산업, 핵심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축하는 중동 같은 나라다. 그래서 중동을 우리가 관리하듯이 중국도 이제는 우리 스탠스를 바꿔서 거기 가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 오는 나라가 아니라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관리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중국에 대한 평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저런 식의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중국이 이제는 우리는 수출은 됐고 내수로 성장하겠다는 것이 2025년부터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앞으로 무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에는 중간재를 팔았고 굉장히 아련하지만 미국에다는 우리가 완제품을 팔았어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근데 지금 미국은 메드 인 USA를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다 공장 지어서 이제 물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근 40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우리나라의 산업의 어떤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출 구조를.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가 완제품을 팔고 소비재를 팔고 중국에는 중간재를 팔았는데 지금 같은 미중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에 소비재를 팔고 미국에다 중간재를 팔아야 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최근 30년 동안 해왔던 것에 관점을 바꾸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소비재를 팔려고 하면 그 중간재는 그 시방서, 오더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소비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입니다. 이 전기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역시 중국이고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다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이 문화, 컬처, 소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으면 중국의 내수 소비량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우리한테 그림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차이나 퍼즐에도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만은 그게 중국은 망할 리도 100가지가 넘고요. 흥할 리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냐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돈 되는 관점에서 보면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을 다시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제조업으로 30년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이 소비재에서도 중국에서 우리가 대박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냐 못하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의 노력하고 또 중국을 얼마만큼 잘 아냐는 것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